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제 귀를 파고들었다. 이민영 씨 맞으시죠? 권지훈 신임 대표님께서 인사 변동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대표실로 와주십시오. 기계적인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제 심장은 이미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차 마치 차가운 물 속에 잠긴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난 20회 동안 이 회사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한 통의 전화로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저는 이민영입니다. 올해로 48. 이 한 길만 걸어온 직장인이죠. 28살의 작은 무역 회사였던 이곳에 입사해 지금의 거대 IT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제 청춘은 이 회사 사무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빛났고 제 열정은 수많은 야근과 보고서 속에서 불탔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한 학벌이나 배경은 없었지만 저는 제 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끈질긴 노력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신생 시장을 개척하고 위기에 처한 프로젝트를 구해내며 저는 누구보다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제 자리를 다져왔습니다. 특히 작고 하셨지만 제가 가장 존경했던 권태호 전 대표님은 제 능력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는 제게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엄격한 스승처럼, 때로는 따뜻한 아버지처럼 저를 이끌어 주셨죠. 그의 사무실에는 항상 따뜻한 커피 향이 감돌았고, 그는 저의 보고서를 읽을 때면 언제나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와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날은 제가 추진하던 일본 시장 확장 프로젝트가 드디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던 날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죠. 민영 씨,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을 걸세. 자네의 끈기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죠. 자네는 우리 회사의 미래야.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자네를 사업부의 핵심 자리로 올릴 걸세. 자네의 자리는 이제 그곳일세.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저에게는 거대한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지난 세월에 모든 노고가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다음 장을 열어줄 희망의 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눈가는 이미 뜨거운 감정으로 촉촉해져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 희망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권 대표님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의 자리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아들 권지훈 신임 대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권지훈 대표는 스펙도 좋고 세련된 젊은이였지만 저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이나 깊은 통찰력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데이터와 효율성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하는 듯 보였고 사람의 노고와 진심은 그의 계산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의 사무실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천근망은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가 있는 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낯선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권 대표님을 뵙기 위해 기다리는 직원들로 활기찼었는데 지금은 마치 숨죽인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선 향수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권 대표님은 창가에 앉아 서울의 빌딩 숲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는 서류 한 장 없이 깔끔했고 제가 예전에 권 대표님께 드렸던 난화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금속 조형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민영 씨, 그는 저를 이름이 아닌 그저 민영 씨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권 대표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늘 이민영 씨라고 성을 붙여 존중을 표현하셨는데 지금은 마치 저를 그저 회사 직원의 한 명으로 치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베오님께서 이민영 씨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회사에 대한 헌신과 열정.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이나 감사의 기색이 전혀 없었고 마치 누군가의 유언을 낭독하는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은 마치 저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변화해야 합니다. 아버님 세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와 혁신입니다. 오랜 경험보다는 신선한 시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 귀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터치하며 제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새로 개편된 조직도였습니다. 제 이름 옆에는 선임 개발팀장이라는 직책 대신 운영지원팀 보조라는 생소한 직책이 쓰여 있었습니다. 제 눈은 그 두 단어 위에서 멈췄고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민영 씨는 이제 운영지원팀의 보조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새롭게 조직된 해외사업부의 핵심인 일본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이민영 씨의 노고는 충분히 알지만 이 자리는 회사의 미래를 이끌 젊고 역동적인 인재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호해서 저는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의 노고를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그저 그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가 말하는 젊고 역동적인 인재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입은 굳게 닫혔고 목구멍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과는 무관한 순수한 업무적 판단입니다. 이민영 씨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제게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저를 이해해 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의 말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20해의 세월이 담긴 이 회사였는데 그는 저를 마치 쓰고 버려도 되는 도구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내려오는 내내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오직 운영지원팀 보조라는 네 글자만이 깜빡거렸습니다. 제 지난 20해가 단 한 번의 엘리베이터 이동으로 모두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내릴 층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텅 빈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한 권의 책에서 페이지가 찢겨 나간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제 삶의 공간이었던 사무실은 이제 낯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로 배정된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제 자리였던 선임개발팀장의 자리는 벌써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 대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듯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사용하던 펜고지,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난, 화분이 모두 사라지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유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새 자리는 사무실 한 구석, 복사기와 정수기 옆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팀원들의 잡담과 활기찬 소리가 들리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제 새 책상은 예전 것보다 훨씬 작았고 그 위에는 운영지원팀 보조라는 명패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명패를 손으로 만져보니 차가운 플라스틱의 질감이 제 마음을 더욱 춥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이 회사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라는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방에서 개인 물품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해 동안 쌓아 올린 물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진 액자는 이제 제 책상 위가 아닌 서랍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니 괜스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딸아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아들은 군대에 갔습니다. 저는 늘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이 회사에서의 제 성공이 곧 그들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컴퓨터를 켜자. 수많은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해외 사업부 회의 안내, 일본 프로젝트 진행 보고 등 제 손을 떠난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들이었습니다. 그 이메일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게 같이 점심을 먹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혹은 권지훈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까운 동료였던 김은희 팀장만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영 언니, 괜찮으세요? 그녀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저는 그만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은희야.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지 뭐. 제 목소리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힘없이 떨렸습니다. 은희는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채 텅 빈 사무실에서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그 샌드위치는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시간. 저는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특히 권태호 전 대표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가장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저에게 단순히 지시만 내리는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시장을 분석하고 밤늦게까지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야근을 하다가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저를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제게 그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었죠. 민영 씨, 일도 좋지만 건강이 먼저일세. 자네는 우리 회사의 보물이야. 보물이 아프면 안 되지.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격려와 믿음이 있었기에 저는 20해라는 긴 세월을 이 회사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단순한 직장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는 저의 멘토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권지훈 대표는 저를 보물이 아닌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회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 그 길에서 저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그저 옛 상사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은 오늘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삶의 의미가, 제 존재의 이유가 모두 이 회사에 묶여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끈이 끊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작은 배처럼. 저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씩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저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섞일 수 없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남아 불을 끄고 나올 때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텅 빈 사무실의 고요함은 마치 저의 현재 상황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아이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딸아이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다며 짧게 통화를 끝냈고 아들은 군대에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마저도 저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밥에서 나는 따뜻한 김은 제 마음의 차가운 공기와 대비되어 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눈앞에는 권지훈 대표의 차가운 눈빛과 운영지원팀 보조라는 명패가 계속해서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를 기다리는 것은 여전히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회사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지만 아무도 제게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 속에서 저의 존재 가치를 찾아 헤매는 작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새로운 자리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칠흑 같은 터널을 걷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복사 용지를 채우고 커피 머신을 관리하는 등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예산을 짜고 해외 파트너들과 화상회의를 하던 제가 이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보면 시선을 피하거나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습니다. 저를 대리님이라고 부르던 후배들은 이제 민영 씨라고 부르며 마치 제가 그들의 선배가 아니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 삶은 그렇게 무색무취하게 흘러갔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 와서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아무 약속 없이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늘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갑작스럽게 생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마치 제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전화벨 소리가 끈질기게 울렸습니다.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민영 팀장님, 맞으시죠? 오랜만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일본 파트너사의 CEO인 사사키 히로시였습니다. 그는 제가 일본 시장 개척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이었고, 우리는 서로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사사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요. 그런데 팀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뵙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권지훈 신임 대표님과만 미팅을 했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사키 사장님은 제가 채 말하기도 전에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권 대표님과의 미팅에서 좀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부분과 데이터에만 집중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팀장님과 함께 일하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팀장님께서 저희 문화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셨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권지훈 대표가 프로젝트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쪽에서 한국 시장의 반응을 조사하다가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혼네토타 테마에 대해 기억하십니까? 그의 말에 저는 제 머릿속에서 한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혼내는 속마음, 타테메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견을 뜻하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저는 일본 시장을 분석하며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게 왜요? 저희가 권 대표님께 드렸던 피드백은 공식적인 타테마에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속마음인 혼내는 달랐습니다. 사실 저희는 권 대표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략은
저희 고객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사키 사장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권지훈 대표가 제시한 효율성 중심의 전략이 일본 시장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부분 말입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 권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계산하시더군요. 저희는 그 점이 가장 우려됩니다. 사사키 사장님은 제가 예전에 작성했던 보고서에 없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고객들이 속도나 효율보다 신뢰와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정보를 공식적으로 보고할 수 없었기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믿었고 저의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사사키 사장님, 저에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팀장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이끌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팀장님만이 저희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사키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회사에 대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권지훈 대표가 알지 못하는 오직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정보를 권지훈 대표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는가? 한편으로는 회사를 위해 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0해 동안 제가 사랑했던 회사였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를 버린 회사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권지훈 대표는 저를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했지만 결국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제가 가진 경험과 통찰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제가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권지훈 대표는 분명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정보를 공유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의 노고를 가로채고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회사의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며 권지훈 대표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미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슬픈 감정이었고 체념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남아있는 희미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향을 잃고 헤매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 길은 비록 험난할지라도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경험과 통찰력이 결국에는 빛을 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자리로 옮긴 후 한 달이 차에 지나지 않아 권지훈 대표의 해외 사업부
첫 공식 발표가 있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랜 시간 공들였던 일본 시장 확장 프로젝트의 최종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할 의무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참석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공들였던 프로젝트의 마지막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가 어떤 실수를 할지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사의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했고 화상회의를 통해 일본 파트너사의 임원들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곳에 앉아 있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은희가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저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드디어 권지훈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원 여러분, 그리고 사사키 사장님과 일본 파트너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전략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는 화려한 슬라이드를 넘기며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물류 시스템 효율화 등 온갖 화려한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였고 데이터로 뒷받침된 그의 주장은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감탄사를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방식이 이 회사의 미래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발표는 약 40분간 이어졌고 드디어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손을 든 것은 사사키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 우려를 표했던 그 목소리와는 달리 매우 정중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권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혁신적인 전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네, 사사키 사장님,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권지훈 대표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권 대표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은 매우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일본 시장에서는 신뢰와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고객들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 대표님의 전략에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가 다소 간과된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사키 사장님의 질문은 마치 저를 향해 던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숨은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인간적인 관계는 곧 혼내와 타테마에게 문화, 즉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의 소통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권지훈 대표는 사사키 사장님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사키 사장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도 물론 고객과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신뢰를 데이터로 쌓아 올릴 것입니다. 고객의 구매 이력,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고객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이 곧 신뢰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기술력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뢰 구축의 방법이 아닐까요? 그의 대답은 논리적이었지만 감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데이터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사사키 사장님의 얼굴에 실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혼내를 숨긴 타테메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당신은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군 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후에도 몇몇 질문이 오고 갔지만 권지훈 대표의 답변은 모두 기술과 데이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효율, 혁신, 데이터를 강조했고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제가 지난 20해 동안 쌓아 올린 경험과 통찰력을 단 한 번의 발표로 모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임원들은 권지훈 대표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발표를 마친 사람처럼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서 불안과 오만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키 사장님과 일본 파트너들은 화상회의를 마쳤고 회의실은 곧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임원들이 권지훈 대표에게 다가가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은희는 제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렇게 화려한 데이터가 있으면 정말 성공할까요? 왠지 좀 불안해요. 글쎄, 은희야, 세상은 데이터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권지훈 대표의 실패를 바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가 저의 노고와 통찰력을 인정해주고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저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제게 주어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불꽃이었습니다. 권지훈 대표의 발표 후 회사 내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들 성공적인 발표였다며 찬사를 보냈지만 이면에선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부에 속해 있던 직원들은 일본 파트너사의 반응이 생각보다 냉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컸습니다. 저의 새 자리에서도 그 긴장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사기를 사용하러 온 직원들은 저를 보면 하던 말을 멈추거나 저에게 요즘 해외 사업부 분위기가 어떠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질문에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을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소문이 회사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파트너사인 사사키 상사가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 재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불과 며칠 만에 회사 전체로 퍼졌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권지훈 대표의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데이터만 믿고 사람을 무시한 결과다 등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권지훈 대표는 분노에 차 있었고 해외 사업부 직원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저를 비롯한 예전 팀원들에게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공했던 자료들은 이미 그가 충분히 검토했던 것들이었고 그가 놓친 혼내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구석진 자리로 다가온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민영 씨, 예전에 작성했던 일본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모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특히 사사키 상사 쪽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피드백 외에 다른 자료는 없습니까? 저는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권 대표님, 제가 드린 자료는 모두 공유 폴더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어떤 권한도, 정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영 씨는 사사키 사장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였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사적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제가 가진 경험과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필요로 할 때만 찾아왔고 평소에는 저를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게 주어진 운영 지원팀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요청은 곤란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제게 주어진 업무에 다시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권지훈 대표는 저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승리감과 함께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라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가 실패하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라 그가 저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유럽 법인장인 헨릭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일본 프로젝트를 위해 유럽 시장을 분석할 때 인연을 맺은 사람으로 제 능력을 높이 평가했던 몇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헬로, 민영, 오랜만이군요.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아서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일본 프로젝트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그 프로젝트가 잘 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문제가 터질 줄은 몰랐군요. 헨릭 사장님,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당신은 그 프로젝트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심장이 빠져버린 프로젝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제가 이 회사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사키 사장님과 통화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지훈 대표의 전략은 그들의 혼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 회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짐작했습니다. 사사키 사장님은 정직한 분이지만 비즈니스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죠. 그가 공식적인 피드백 외에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당신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겁니다. 헨릭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영, 나는 당신의 능력이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회사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회사와도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당신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단순한 직원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전문가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제 자신이 더 이상 이 회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해야 했고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지만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회사를 떠나 제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권지훈 대표의 전략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일본 파트너사인 사사키 상사는 결국 우리 회사와의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해왔고 그 소식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권 대표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그 사과문에는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그저 불가피한 시장 상황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문을 통해 진실을 알고 있던 직원들은 그의 사과문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회사의 이사회는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운영지원팀 보조가 아닌 회사의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피어난 희미한 불꽃은 이제 확신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권지훈 대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자신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좌절과 분노, 그리고 불안만이 가득했습니다. 의장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민영 씨, 이 어려운 상황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태의 진실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알리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권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전략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전략은 분명 미래지향적인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 전략에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는 권지훈 대표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는 혼내와 타테메의 문화가 존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공식적인 의견 외에 속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사사키 사장님과의 오랜 관계를 통해 그들의 혼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효율보다 신뢰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 대표님은 그 부분을 간과하셨습니다. 데이터와 기술에만 의존하여 인간적인 교류를 무시한 결과 그들은 우리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권지훈 대표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존경심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권지훈 대표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민영 씨,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경험과 통찰력을 무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에게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사과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더 이상 그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장은 제게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이민영 씨,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사키 사장님과의 통화 후 밤새도록 작성했던 새로운 전략 보고서였습니다. 닌록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사키 사장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의 혼내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회사가 저를 믿고 제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권지훈 대표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고 저는 다시 해외사업부의 팀장 자리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저에게 일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되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제 그 공기는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복잡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이 회사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새 자리는 예전의 그 구석진 곳이 아닌 제가 처음으로 앉았던 그 팀장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가 좋아했던 난 화분이 다시 놓여 있었고 제 가족 사진 액자도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저에게 다시 돌아왔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이 회사를 떠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저를 신뢰했고 권지훈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제가 가진 가치를 그들이 뒤늦게 알아차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지원팀 보조로 전락했을 때 그들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신뢰는 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능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텅 빈 마음으로 일본 프로젝트를 재개했습니다. 사사키 사장님과의 통화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권지훈 대표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들의 혼내를 이해하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사사키 사장님은 제 솔직함에 감동했고 우리 회사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역시 민영 팀장님만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팀장님을 믿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의 성공이 아닌 저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제 청춘을 바쳤지만 그들은 저에게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회사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사회는 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민영 씨,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믿고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회사에 저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회사에 필요한 존재가 아닐 때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이제는 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는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사회는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저는 그렇게 정든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제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제 가족 사진 액자는 다시 서랍 속으로 들어갔고 난 화분은 동료에게 선물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어떤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주인이 되었고 제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성공을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헬릭 사장님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민영, 당신이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의 능력이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민영이라는 이름의 직원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민영이라는 이름의 전문가로 살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낯선 도시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평화로웠고 제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고, 저의 행복을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던 저는 제 삶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